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되게 많이 왔네요. 서울은 조금 내리는 척하고 말았는데 어제 지금 방학 중이라 학교를 안 가는데 한 달 만에 가본 것 같아요. 인사드릴 거 있어서. 그래서 갔더니 눈이 엄청 와갖고 이렇게 길이 좀 언덕길인데 차가 멈추면 못 가는 상황 있잖아요. 그래갖고 어휴 눈 되게 많이 왔다 그랬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아침에 버스 내려서 오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에이, 넘어져서 누웠어야 되는데 그래 며칠 휴가라도 봤는데 113페이지 오늘은 113페이지 보실 거고요. 113페이지 113페이지 보시면 113페이지 탄력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력성 다 하고 그 다음에 경기변동론까지 해서 경제론은 다 마무리 하실 거고요. 경제론 다 마무리 하실 거고 그리고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장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113페이지 보시면 탄력성 나와 있고요. 그 탄력성이라는 거에 일반적 개념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1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탄력성 전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그래서 일단 탄력성이라는 건 영어로는 E로 표시하는데 대문자 E는 균형에서 써먹었죠. 그래서 소문자 E로 표시하는 개념인데 일단 탄력성의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이 탄력성하고 구별하셔야 될 게 수요법칙, 공급법칙이라는 거 배웠었어요. 수요법칙, 공급법칙. 그래서 수요법칙, 공급법칙은 예를 들어서 수요법칙 갖고 얘기를 해보면 가격이 변하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죠. 그때 이 가격과 수요량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걸 나타내는 게 수요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신 수요법칙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방향 정리해놓은 법칙입니다. 방향. 그러면 이때 이 가격을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불렀고 이 수요량을 종속변수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미 배운 내용이니까 복습하시는 거고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가격이 올라서 수요량이 감소할 때 이 수요량이 물건마다 똑같은 개수만큼 감소한다?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 수요량 감소할 때 이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는 데도 있고 적게 감소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이 종속변수가 변하는 방향은 이미 어디서 다 배우셨으니까 수요법칙, 공급법칙에서 이미 다 배웠으니까 탄력성에서 하고 싶은 건 이 종속변수가 많이 변하는 건지 적게 변하는 건지 만약에 수요량이 감소한다면 많이 감소하는 건지 적게 감소하는 건지 증가한다면 많이 증가하는 건지 적게 증가하는 건지 그 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을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그 중에서 일부만 배우니까 그 탄력성 전반의 개념을 미리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일단 탄력성이라는 거의 일반적 개념은 지금 정리한 대로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이 독립변수가 변하면 그거에 영향을 받은 누가 변한다? 종속변수가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종속변수가 변하는 방향은 관심이 없죠. 이미 어디서 다 끝났으니까 수요법칙, 공급법칙에서 다 끝났으니까 방향은 관심이 없고 종속변수가 변하는 뭘 알고 싶은 거다? 정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정도 내지는 크기. 그래서 그 변하는 정도, 크기를 실제로 측정을 해서 그거로 수치로 표시된 값을 탄력성이라 부릅니다. 그럼 탄력성에서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독립변수가 변할 때 이 종속변수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건지 또는 적게 변하고 있는 건지 그 변하는 크기 내지는 정도를 알고 싶은 게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이 탄력성은 반드시 뭐로 표시된다? 일정한 수치, 값으로 표시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된 값이 갖는 의미를 또 아셔야 돼요. 수치의 의미. 그 값이 갖는 의미. 그래서 탄력성 값이 계산이 되면 그 값이 의미하는 건 독립변수 값이 단위 %만큼 변할 때, 즉 독립변수가 1%만큼 변할 때
그거에 영향을 받아 변하는 종속 변수가 몇 퍼센트나 변하는가, 그 종속 변수가 변하는 퍼센트 값을 나타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탄력성일지는 모르는데 독립 변수가 변해서 종속 변수가 변할 때 그 탄력성 값을 계산해 봤더니 그 값이 2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2가. 그러면 이 2라는 값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독립 변수가 얼마큼 변할 때? 1% 변할 때 종속 변수는 2%가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2% 변하는 걸 보고 수량이 많이,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많이 변한 건가 적게 변한 건가를 판단해 내는 겁니다. 이걸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실제로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이 값을. 그럼 요 이 값을 구하고 싶으시면 1%로 2%를 나눈 거죠. 그럼 요게 2가 되니까. 그러면 탄력성 값을 실제로 계산하는 식은, 수치로 표시되는 탄력성 값을 계산하는 식은 뭐로 나누면 돼요? 종속 변수의 변화율인 퍼센트 값을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항상 누구의 변화율? 독립 변수의 변화율이 들어가면 되고, 뭐로 표시되는 값? 퍼센트. 위에는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들어가면 됩니다. 역시나 퍼센트 값으로 표시되는 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탄력성들은 전부 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만 바뀔 뿐 이 세 가지 내용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정리해 놓으시면 항상 탄력성이 새로 등장하면 뭐만 찾아내시면 독립 변수가 누구고 종속 변수가 누군지만 찾아내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시게 될 탄력성들에는 그 탄력성의 종류가 무궁무진해요, 원래는. 그래서 독립 변수의 관계와 종속 변수의 관계만 갖고 있으면 다 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거 4가지를 배웁니다. 4가지. 그러면 그 4가지는 결국 독립 변수가 누구고 종속 변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종속 변수는 수요량 공급량을 배우는 거니까,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을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수요량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독립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건 가격이 있었습니다. 가격.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도 변하고 또 누구도 변해요? 공급량도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신 대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 올라갔으니까 수요량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할 텐데, 이게 감소할 때 많이 감소하느냐 적게 감소하느냐, 이걸 측정하는 탄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또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어떻게 될 거다?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공급량이 증가할 때 얘가 많이 증가하느냐 적게 증가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탄력성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걸 두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수요량 공급량을 종속 변수로 할 때 가격 탄력성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2가지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은 수요량과도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고 공급량과도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의 종류는 2가지죠. 그 다음에 수요량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독립 변수 중에는 지난주에 배우신 대로 가격 이외의 것들이 있어요. 가격 이외에. 그럼 그 가격 이외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소득입니다. 소득. 그럼 소득이 변하는 건 누구한테만 영향을 줬다? 공급량에는 영향을 안 준다 그랬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율, 공급의 증가율을 설명할 때 수요의 증가율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 설명한 게 소득이었어요. 그러면 소득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데, 이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 건지 적게 변하는 건지 이걸 측정하는 탄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는 주의하실 게, 소득 탄력성에는 공급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도 있다. 공급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죠. 없어. 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성립해야 탄력성을 측정한다며요. 근데 소득과 공급량은 독립 변수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웠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 중에 대체제 보완제라는 거 있었어요. 대체제 보완제. 그래서 대체제로 예를 들었던 게 아파트와 빌라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의 수요량 변하는 건 당연히 여기서 다룰 테고,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그거와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의 수요도 증가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유 불문 암기하시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체제 가격 오르고 보완제 가격 하락하면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 그러면 이와 같이 가격이 오른
아파트 같은 걸 X제라고 했을 때 그 X제 가격이 변하면 그거에 영향을 받은 대체제 보완제에 해당하는 뭐 빌라나 맥주의 수요량이 변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X제 가격 변할 때 또 다른 제와인 Y제의 수요량이 변하는 영향을 받죠.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 오를 때 이 빌라의 수요량이 많이 증가하느냐 적게 증가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탄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도 주의하실 건 교차 탄력성은 공급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건 있다 없다? 공급의 교차 탄력성은 있다 없다? 왜 없어요? 대체제 보완제 관계는 어디에도 있었어? 공급에도 있었잖아. 여기서는 소득 탄력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득이 변하는 건 공급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니까. 근데 대체제 보완제의 가격이 변하는 건 누구한테도 영향을 줘요? 공급에도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탄력성 이외의 탄력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탄력성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배우는 게 딸랑 몇 개인 거예요. 탄력성이라 이름 붙어 있는 건 4가지만 배우는 겁니다. 4가지. 그래서 그 4가지 탄력성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배우시게 될 첫 번째 탄력성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영어로 표시할 때 탄력성은 E로 표시한다고 그랬고 얘는 수요의 가장 대표적인 탄력성이니까 ED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탄력성이 등장을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부터? 독립변수가 누구고 종속변수가 누군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관계를 다루고 있으니까 가격이 무슨 변수? 독립변수. 수요량이 종속변수가 됩니다. 그럼 공부하실 것 중에 첫 번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뭔지 개념부터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은 여기에 정리되는 3가지에서 독립변수가 누구로 정해졌고 가격, 종속변수는 누구로 정해졌습니까? 수요량. 그러면 거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독립변수인 가격이 변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은 수요량이 변할 때 이 수요량이 변하는 뭘 알고 싶은 거다? 정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정도. 그래서 그 정도를 측정해서 그걸 뭐로 나타낸 값? 수치로 나타낸 값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가격 변할 때 수요량은 많이 변하고 있는 건지 적게 변하고 있는 건지 이걸 측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도 수치로 표시되는 거니까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당연해 보겠어요. 가격이 얼마큼 변할 때? 1% 변할 때 누가 변하는 퍼센트 값? 수요량 변하는 퍼센트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란 얘기는 가격이 얼마큼 변하면 1% 변하면 수요량은 2%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2% 변하는 걸 보고 얘가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 값을 실제로 뭐 해봅시다?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하실 때는 똑같이 밑에 누구 들어가고? 독립변수의 변화율. 위에는 종속변수의 변화율 들어오니까 밑에는 누구? 가격 변화율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값. 위에는 종속변수인 수요량 변화율 들어가면 됩니다. 역시나 퍼센트 값. 주의하실 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수요 법칙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한다라는 건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는 가격 변화율을 표시할 때 플러스 값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변했다. 그럼 10% 변할 때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10%라는 변화율에는 종류가 항상 몇 가지 있는 거예요? 2가지 있어요. 2가지.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가격 변화율 플러스로 표시하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반드시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수요량은 늘어나니까 수요량 변화율은 플러스로 표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하는 값이니까 얘는 언제나 무슨 값 나온다? 마이너스 나와요. 마이너스. 그래서 사실 얘가 마이너스 나오든 플러스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요량이 늘었냐 줄였냐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늘었다면 많이 늘었느냐 적게 늘었느냐, 줄었다면 많이 줄었느냐
적게 줄었느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호는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아예 앞에다 뭘 하나 붙여서 마이너스를 하나 곱해줘서 얘는 일부러 뭐로 만든다? 플러스 값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뭘 구하는 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식으로 알고 계시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다?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 주고 실제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114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기억번의 개념, 그럼 처음 배우게 되는 게 이제 개념이죠. 탄력성의 개념. 그럼 그 개념에서는 문제 낼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중간 B에 나와 있는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탄력성 구하는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식을 이용해서 그 값을 실제로 뭐 하세요? 구하세요가 나올 수 있어요. 구하세요. 근데 우리 책은 제가 설명한 거랑 조금 다르게 한 게 저는 일부러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었지만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절대값이었어요. 절대값. 그럼 절대값의 의미는 부호 무시예요. 부호 무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나 부호를 무시하고 다 뭐로 봐라? 1로 보라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우면 부호가 없어집니다.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냥 1이야. 그냥 1.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사람한테 절대값을 씌우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1 돼요. 그냥 1.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가격이 올라서 수요량이 감소한 건지 가격이 떨어져서 수요량이 증가한 건지를 부호를 무시해버리면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호까지 확인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가능하시면 절대값 씌워서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셔도 상관없지만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놓고 계산하시는 게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10% 상승했더니 그 재화의 수요량이 20%만큼 감소했다. 이때 뭘 구하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이렇게 내면 그냥 어떻게 푸시면 돼요? 저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붙이고 가격은 올랐으니까 뭐예요? 가격 변화율은 플러스 10% 분의 수요량은 감소했으니까 수요량 변화율은 마이너스 20%. 그러면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되고 약분하면 2. 이렇게 내는 문제면 다 주워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근데 문제를 이렇게 안 내고 어떻게 또 낼 수 있냐면 가격은 100원이었던 게 110원으로 오르니까 이 재화의 수요량이 100개였다가 80개로 줄어들었다.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뭘 안 준 거예요? 변화율을 안 줬어요. 변화율. 우리가 필요한 건 뭔데? 변화율인데 변화율이 없단 말이에요. 변화율. 그러면 이 변화율을 직접 어떻게 할 일도 생긴다. 구하셔야 될 일도 생겨요. 그래서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책들이 이걸 오해해서 이상하게 쓰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방법이 두 개가 아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구하는 건데 뭘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미분해서 구한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평균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변화율을 구해서 탄력성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미분해서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 시험에서는 미분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초기 값을 이용한 탄력성이다.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요 초기 값을 이용해서 변화율을 구해갖고 뭘 구하고 싶은 거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앞에다 뭐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고 분수 만들어서 밑에는 누구 들어가면 돼요? 가격 변화율. 위에는 수요량 변화율을 구하는데 그 변화율들을 뭐를 이용해서 구한다? 초기 값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하게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100원에서 110원으로 오르면 가격 몇 % 올랐다고 얘기해요, 우리? 10% 올랐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 그럼 이 10% 구한 게 뭐예요? 변화율 구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초기 값으로 미분해서. 그럼 이 10%는 어떻게 나온 값? 그럼 여기서부터는 조용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야. 알고는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것 뿐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100원 분의 10원 해서 구하신 거예요. 그럼 이 100원을 뭐라 부르겠어요? 원래 가격. 그럼 이 10원은 뭐라 부르겠어? 가격의 변화량. 그렇잖아요. 가격이 얼마큼 변했어요?
10원 변했어, 10원. 그래서 그 양이 얼마? 10원. 원래 가격은 얼마예요? 100원.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쓰시면 돼? 밑에 가격 변화를 구할 때 밑에는 누구 들어가라? 밑에는 가격 변화를 구할 때 밑에 100원은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가격 집어넣은 거라니까. 언제 초기값이라고 그랬어? 초기값을 이용한다고 그랬지. 이 100원을 뭐라고 부른다고? 요거. 원래 가격. 그럼 10원은 뭐라 불렀어요? 수요량의 변화량. 네, 죄송합니다. 가격의 변화량.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가격의 변화율을 뭘 이용해서 구한 거? 초기값으로 미분해서 구한 거.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도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다? 수요량 몇 프로 변했어요? 수요량 몇 프로 변했어요? 100원짜리 물건을 100원짜리 물건을 80원에 사갖고 왔어요. 그럼 몇 프로 할인해서 사갖고 오신 거예요? 20% 변한 거예요. 그럼 20%는 어떻게 구하셨다? 100개 분의 80개. 그럼 이 100개는 뭐예요? 원래 수요량. 원래 수요량. 위에는 뭐 들어간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량 또는 수요량의 변동량 들어간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식만 정리해 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화율 구해갖고 탄력성 구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변화율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였다? 평균한다는 거였어요. 평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서는 평균에서 구하라라고 주지 않고 중간값을 이용한 탄력성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중간값을 이용한 탄력성이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변화율을 구하는 주 목적이 뭐니까 수요의 가위 탄력성을 구하기 위해서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놓고 분수 만들어서 밑에는 누구? 가격 변화율, 위에는 수요량 변화율 들어가면 돼요. 근데 초기값으로 구하는 방법과 중간값으로 구하는 방법의 차이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초기값은 여기에 원래값을 집어넣었잖아요. 원래값. 그러면 중간값으로 구할 때는 요 원래값 들어갈 자리에 뭘 넣어라? 평균 넣으면 돼요. 평균. 원래값 들어갈 자리에 뭐라고요? 평균 넣으시면 돼요. 평균. 그럼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도 두 개고 수요량도 두 개예요. 그럼 그 두 개를 평균 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식은 똑같아요. 다만 밑에 원래값 들어가던 자리에 뭘 집어넣으라? 평균. 그럼 그 평균은 어떻게 넣어요? 가격이 두 개니까 가격 두 개를 어떻게 한 거? 합한 거를 얼마로 나눠? 2로 나누면 되죠. 뭘. 그럼 이게 가격의 평균 아니에요. 그럼 그 가격의 평균 분에 위에는 누구 들어가라? 가격의 변화 양 들어가면 되죠. 지금 우리 뭐 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로 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로 뭐 구하고 있냐고? 가격의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가격의 변화를 뭘 이용해서 구한다고요? 평균가. 평균가. 그 다음 똑같이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값 들어갈 자리에 뭘 집어넣어라? 평균. 그러면 수요량 평균 내려면 수요량 두 개를 어떻게 하고? 더하고. 그걸 얼마로 나눠요? 2로 나눠. 그럼 수요량의 평균이잖아요. 위에는 똑같이 누구 들어가라? 수요량의 변화량. 그냥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뭐하러 외워? 이런 걸. 이거 아니어도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이해하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계산식이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 116페이지 가보시면 맨 밑에 116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디귿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A번에 최초값 기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원래값으로 미분했다는 얘기. 미분. 그러면 원래값으로 계산하니까 원래값을 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옆에 117페이지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한다?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로 구하는데 그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을 뭘 이용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원래값. 그래서 원래 가격 분의 가격 변동분, 그 다음에 원래 수요량 분의 수요량 변동분 이렇게 해서 구한 거죠. 다만 우리 책은 마이너스 부호를 안 붙이고 뭘 한 거니까 절대값 씌운 거니까 그 차이만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B번에 보시면 중간값 기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간값을 이용해서 계산했다는 건 뭐로 구했다? 평균.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가격 두 개를 더한 걸 2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격 더하기 변동된 가격이 가격의 합이잖아요. 그럼 그 가격의 합을 얼마로 나눠서? 2로 나눠서 그거로 가격의 변화량을 나눈 겁니다. 그 계산식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걸 계산할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 얘는 똑같이 구산하시면 되고 이거 실제로 구할 때는 분수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위아래 똑같은 거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약분.
그러면 나누기는 위아래 똑같이 들어가니까 실제 계산할 때는 이거 안 나눠도 되죠. 그래서 약분해서 그냥 가격 합분에 가격의 변화량, 수요량 합분에 수요량 변화량. 시험 문제 뭐 낸다고요? 계산해라 냅니다. 계산해라. 실제값 이렇게 주고. 근데 만약에 실제로 계산했을 때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나 이렇게 구한 값이나 똑같아. 그럼 두 개 다 알고 있을 필요 있다 없다? 뭐하러 알고 있어? 둘 중에 하나로만 구할 줄 아시면 되지.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고 이렇게 해도 답이 나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 값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봐요 이거. 아까 미분해서 구할 때니까 자연스럽게 얼마 나왔어요? 10% 나왔죠. 그럼 이걸 뭐로 해봐? 평균으로 해봐요. 평균. 중간값을 이용해서 구해봐요. 그럼 두 개 더하니까 얼마? 210. 그걸 얼마로 나누면? 2로 나누면 105 나오죠. 105.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갈 수요량의 변화량은 똑같잖아요. 얼마? 10. 그럼 105분의 10하고 100분의 10하고 그 값이 똑같아? 안 똑같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미묘하게 값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미분으로 구하라고 하든 평균으로 구하든 우리는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둘 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변화율을 뭐로 구해요? 아무 말 없으면. 제가 아무 말 없었을 때 이건 어떻게 구하셨어? 초기값으로 미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다른 얘기 없으면 기본적으로 뭐로 구하고? 초기값으로 구하시고 문제에서 특별히 뭐로 구해라? 중간값으로 구해라 라고 나오면 이거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요의 가위 탄력성에서 문제 낼 수 있는 첫 번째 형태입니다. 뭐 하세요? 구하세요. 제일 쉬운 문제. 수요의 가위 탄력성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문제, 계산 문제. 얘는 그냥 식 외워서 계산기만 두드려 보면 되잖아요.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공부하실 거 두 번째. 수요의 가위 탄력성 공부하실 두 번째는 이 값을 실제로 구해봤더니 이 값을 요거로 이용해서 이거랑 만약에 똑같으니까 구해봤더니 그 값이 아까 얼마 나왔어요? 2 나왔어요. 2. 가격 변화율이 10%였고 수요량 변화율이 20%였으니까 얘는 얼마 나왔다? 2 나왔습니다. 2. 그럼 이 2를 구해본 이유는 뭐예요? 뭘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알고 싶어서 구했는데 이걸 왜 구해봤냐고. 탄력성은 왜 알고 싶어졌냐고. 얼만큼 변했는지 알고 싶어서. 즉 수요량이 많이 변했는지 적게 변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걸 구해본 거예요. 그러면 구해놨으니까 이 값을 보고 어떤 얘기를 결국 할 수 있어야 돼? 많이 변했다 또는 적게 변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공부하실 두 번째는 이렇게 탄력성 값 구한 걸 가지고 지금 얘가 탄력성의 크기가 큰 건지 작은 건지 또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수요량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건지 적게 변하고 있는 건지를 판단할 줄 아시면 됩니다. 탄력성의 크기 판단. 이게 두 번째 할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는 2% 변했다는 얘기니까 가격 1% 변할 때 수요량 2% 변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수요량이 2% 변하는 거면 얘는 많이 변한 거다 적게 변한 거다? 많이 변한 거다 적게 변한 거다? 많이 변한 것 같다. 2번 적게 변한 것 같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집에 가고 싶다. 5번 제 심정이 지금 그래서 그래요. 집에 가고 싶어서. 5번 내가 왜 이걸 시작했나 잘 모르겠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왜? 항상 어떤 게 많다 적다라는 말을 하려면 누구보다 많다 누구보다 적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기준을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안 정했어. 그러니까 얘는 많다 적다라는 말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1로 봐요. 1로. 이 두 개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래서 1보다 크면 수요량 많이 변했다 얘기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적게 변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의 크기 판단할 때는 일단 계산된 뭘 보고? 수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지고 수요량이 많이 변했는지 적게 변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실제로 계산을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그 값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건 5개 값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5개 값이 뭐고 걔네들을 뭐라 부르고 걔네들이 갖는 의미가 뭔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올 수 있는 값 얼마 나오겠다? 1 나오겠죠. 1. 기준이 되는 1. 그래서 1보다 어떨 때? 클 때도 있을 테고 1보다 작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작아져서 제일 작아지면 마이너스 값도 나온다? 마이너스 값 안 나오게 하려고 1보다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을 씌우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럼 제일 작아지면 얼마 된다? 0 됩니다. 0.
커지는 건 한계가 없죠. 그래서 제일 커질 때는 무한대까지 커져요. 그러면 이 5가지 값이 나오니까 그 5가지 값들을 부르는 이름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기준이 되는 값이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이름 붙이고, 단위 탄력적이 됐다는 얘기는 누구랑 누구랑 똑같아졌다?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똑같아졌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하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떻다?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가격이 10% 오르면 수요량도 반드시 10%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가격이 올랐으면 수요량 줄어들어야 되니까. 거꾸로 가격이 10% 떨어지면 수요량도 반드시 10%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게 단위 탄력적일 때예요. 그럼 얘가 1보다 크면 그만큼 수요량은 어떻게 변한 거?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탄력적이라 이름 붙입니다. 그럼 탄력적이란 뜻은 가격의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수요량 변화율이. 얘가 1보다 커진대요. 얘가 1보다 크냐? 얘가.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위의 값이 크다는 얘기죠. 위의 값이. 그러면 얘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수요량 어떻게 변했다고 얘기한다? 적게 변했다 얘기예요. 그러면 얘랑 반대말이니까 뭐라고 하시면 돼? 비탄력적이다 그러는 거죠. 그럼 얘는 가격의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을 비교해서 수요량 변화율이 더 어떻다?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값이 작아질수록 수요량은 그만큼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적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적게. 그러면 0되면 가장 적게 변하는 거잖아요. 가장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라 부르는 거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뜻은 얘가 0 됐대요. 얘가 0 됐다. 그러면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왜? 가격이 변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0 됐다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율.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의미를 또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면 수요량은 언제나 0개다? 꼭 맞는 말만은 아니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건 가격이 100원일 때도 수요량은 100개였어요. 근데 가격이 50원 됐더니 그때도 수요량은 100개입니다. 가격이 200원 돼도 수요량은 100개예요. 그럼 수요량은 0이다? 수요량은 100개죠. 근데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예요? 0.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라는 뜻은 가격이 제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함을 뜻합니다. 이때가 수요의 가이탈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럼 거꾸로 얘가 제일 커지면 뭐라 부르겠어요? 완전 탄력적이라 부르겠죠? 그 완전 탄력적이라는 뜻은 얘가 무한대 됐다는 얘기예요. 무한대. 그럼 얘는 무한대가 될 수가 없는 값이니까 얘가 무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무한대까지 커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가격이 단 1원이라도 변화를 하면 수요량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이걸 설명한 이유. 계산된 값을 보고 그 값이 어떠면? 크면, 1보다 크든 무한대로 크든 어쨌든 크면 우리는 이름 붙이기에 뭐라고 공통적으로 이름 붙인다? 탄력적이라 이름 붙여요. 그럼 탄력적이라고 이름 붙는 애들은 수요량이 그만큼 어떻게 변하고 있다? 많이 변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탄력성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이 작을 때, 탄력성 값이 작을 때 1보다 작든 제일 작든 작으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뭐라 부른다? 비탄력적이라 부릅니다. 그럼 비탄력적이라 이름 붙이는 거의 뜻은 그만큼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고 있다? 적게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탄력성 모르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체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탄력성 문제를 못 푸는 분들의 공통점은 탄력성 값을 보고 걔를 부르는 이름, 걔가 어떤 뜻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탄력성에서는. 그래서 값하고 부르는 이름하고 걔네들의 의미, 그 세 가지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량 늘었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량 줄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탄력성 문제는 절대 못 풉니다. 탄력적이라는 건 뭐예요? 늘었다면 어떻게 늘었다? 많이 늘었다. 비탄력적이라는 건 늘었어도 적게 늘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줄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요량이 감소했다면. 탄력적이면 많이 줄었다는 얘기고, 비탄력적이면 조금밖에 안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탄력성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탄력성의 크기를 판단할 때 실제 계산된 값 가지고 판단을 한 건데 또 다른 방법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프. 그래서 얘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니까 우하향하는 수곡선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격 표시하고 여기에 수요량 표시해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수요법칙이 결정을 하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요법칙이 성립할 때 그 수요곡선의 모양은 우하향한다 그랬어요. 우하향한다. 그러면 그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이런 모양의 수요곡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양의 수요곡선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판단해라? A와 B 중에 누가 더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 애고 누가 더 수요량이 적게 변하는 애인지를 판단해 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찾아요. 그럼 그 점에서는 둘 다 A나 B나 가격과 수요량의 크기가 어떨 거다? 같을 거예요. 같을 거. 그러면 이 구체적인 값을 알았다면 계산하고 있겠죠. 근데 구체적 값을 모르니까 그 값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가격 100원. 나는 만만한 게 1원인데요. 1원으로 하세요. 나는 만만한 게 1조예요. 1조로 해. 안 말려. 그래서 편한 대로 그냥 가격, 수요량 정합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수요량은 100개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럼 수요의 가이드 탄력성은 왜 측정한다? 가격이 변해서 누가 변했기 때문에 수요량이 변하니까. 그러면 가격이 변해야 되니까 가격을 90원으로 하락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량은 A나 B나 둘 다 어떻게 된다? 늘어나겠죠. 어떻게 알아요? 수요법칙이 성립함을 어떻게 알았어? 수요곡선의 모양이 우하향하니까. 그러면 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지고 수요량은 늘었는데 그 수요량이 늘어나는 구체적 개수를 알고 싶으면 가격 90원에서 연결한 선을 그려서 각각의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을 찾으면 그 점이 그 가격에 대한 수요량, 그 점이 그 가격에 대한 수요량이 된다고 했죠. 그럼 이 구체적인 값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왜? 그냥 임의로 정한 값이고 이 값을 알았다면 실제 값을 구했겠죠.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뭔 알 수 있어요? 그래프를 보니까 A는 수요량이 요만큼밖에 안 변했는데 B는 수요량이 이만큼이나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B는 수요량은 어떻게 변했다? 많이 변했다. 그러면 수요량 많이 변했을 때 우리는 이름 붙이기를 탄력적이라 이름 붙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A는 B에 비하면 수요량이 훨씬 적게 변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요량 적게 변했을 때 우리는 비탄력적이라 이름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A는 B보다 어떤 애? 비탄력적이네. 그 다음 B는 A보다 탄력적인 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과 비교하는 게 아니죠. 1이랑은 비교를 못해. 왜? 실제 값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A랑 B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탄력적이다와 비탄력적이다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징이 이 기울기 크기를 판단해 봐요. 기울기. 그래서 탄력적인 애는 비탄력적인 애보다 그 기울기가 어떻다? 훨씬 작아요. 기울기가 작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완만하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애는 탄력적인 애와 비교했을 때 그 기울기가 훨씬 어떻다? 커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가파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탄력적이라 부를 때는 그 탄력성 값의 크기가 얘보다 크다 작다? 탄력적이라 부를 때 그 실제 탄력성의 크기는 비탄력적인 애보다 크다 작다? 크겠죠. 그럼 탄력성 값이 큰 애는 기울기 값이 얘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져. 거꾸로 우리가 비탄력적이라 부를 때 그 탄력성의 크기는 탄력적인 애보다 당연히 어떻게 된다? 작아지겠죠. 그럼 탄력성 값 작은 애는 반대로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커져. 그러면 이 탄력성의 크기와 기울기의 크기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지고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집니다. 그럼 어떤 두 개가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작아지고 하나가 작아질 때 하나 커지면 이건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라고 불러요. 반비례. 그럼 탄력성 크기와 기울기는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그럼 이걸 이용해서 또 어떤 걸 정리할 수 있냐면 지금 두 개 그려드린 그래프는 이거랑 이것만을 그린 거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랑 얘랑. 그러면 이 기울기가 더 어떻게 될수록 가팔라지고 커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커지다가 수요곡선 중에 기울기가 제일 커졌어요. 그게 90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제일 커지면 그거랑 반비례하는 탄력성은 제일
작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탄력성, 수요의 가이탈성이 제일 작을 때 얼마라고 그랬다? 0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름 붙이기를 완전 비탄력적이라 이름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 곡선은 그 모양이 수직선 된다는 거예요. 수직선. 그럼 거꾸로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가 작은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서 0 돼버렸어요. 0. 이거 기울기가 0일 때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요 곡선 중에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제일 작으면 그거랑 반비례하는 탄력성은 제일 커지겠죠. 그럼 수요의 가이탈성이 제일 클 때 그 값은 얼마였다? 무한대. 그때 이름 붙이기를 완전 탄력적. 그럼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 곡선의 모양은 뭐다?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프를 가지고 뭘 판단해라? 탄력성 크기를 판단해라. 그럼 지금 파란색으로 해드리는 요거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다, 수평선이다, 기울기가 작고 완만하다, 기울기가 크고 가파르다. 이건 다 누구의 모양을 나타내는 말? 그래프 모양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프 모양. 그리고 탄력성 값이 0이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또는 무한대여서 완전 탄력적이다, 또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거는 다 누구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 탄력성 크기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리해보면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뭘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탄력성 값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탄력성을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 실제 값을 계산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얘가 수요량이 많이 변할 건지 적게 변할 건지 판단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수요의 가이탈성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 개념들. 그래서 우리 책 116페이지 가시면 수치로 표현한 것들 가부터 마까지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 뭐고 탄력적이 뭐고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 앞으로 가시면 115페이지에 상이한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다 말았죠. 우리 그 책에는 115페이지는 그래프에는 뭐만 있어요? 수직선하고 수평선하고 이상한 애 하나 있잖아요.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누구요? A와 B를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A와 B는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안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그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래프 보고도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탄력성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책의 118페이지 가시면 세 번째 공부하실 건 리을번에 나와 있는 거. 여기까지는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고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이제 탄력성을 배웠으니까 이걸 어딘가에 써먹고 싶다는 거예요. 써먹고 싶다. 그래서 그 써먹는 데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라 했을 때 그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총 수입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어요. 이런 데 응용하는 겁니다. 탄력성을. 그러면 내가 기업이라 할 때 기업이 벌어들이는 총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내가 그 물건 팔아먹은 가격에다가 팔아먹은 양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되는 총 수입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건을 파는 공급자라면 총 수입이 늘어날수록 좋다, 줄어들수록 좋다? 당연히 총 수입은 늘어날수록 좋은 거겠죠. 그럼 이 총 수입을 늘리고 싶은데 그 총 수입을 늘리려면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이 탄력적일 때는, 탄력적인 저하일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테고 비탄력적일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 행동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거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총수입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먹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에 얼마짜리 물건을 100원짜리 물건을 몇 개 파는 거다? 100개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면적만큼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총수입이 돼요.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요만큼까지 거리인 100원에다가 여기서 요만큼까지 거리인 100개를 곱해주면 되죠. 그럼 나의 총수입은 얼마? 10,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100개 팔았으니까 나의 총수입은 얼마? 10,000원. 근데 그 10,000원의 총수입을 어떻게 하고 싶다? 늘리고 싶은 거예요. 늘리고 싶은 거. 그러면 그 총수입이 늘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그만큼 많이 팔으면 되겠죠. 많이 팔으면. 그러면 수요법칙 성립하는 한 많이 팔으려면 가격을 어떻게 해라? 내리면 되겠네. 그래서 가격을 90원으로 내려봤더니 탄력적인 저하는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수요량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탄력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수요량이 어떻게 증가한다? 많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탄력적으로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 늘어난 양이 예를 들어서 200개까지 늘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가격이 100원일 때는 수요량이 100개였는데 가격을 90원으로 내렸더니 수요량이 200개까지 늘은 건 탄력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뭘 계산해 볼 수 있다? 총수입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면적만큼이 총수입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총수입 어떻게 구하셔라? 90원짜리 물건을 몇 개 팔았으니까 200개 팔았으니까 나의 총수입은 18,000원으로 거의 몇 배 정도? 2배 정도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왔네. 내 총수입을 늘리고 싶으면 탄력적인 재화일 때는 망설이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세일 들어가세요. 세일. 가격을 낮춰. 그럼 가격 떨어지니까 손해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나의 총 매출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똑같이 비탄력적인 재화도 가격을 낮춘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근데 비탄력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수요량이 어떻게 는다? 적게 늘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만큼이 총수입이 되겠죠? 그럼 이 총수입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면 돼요? 90원짜리 물건을 몇 개 팔게 되는 거니까 이 개수가 늘게 느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늘어서 딱 한 개 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요량 정말 조금 늘은 거죠. 그러면 그때 총수입 계산해 보면 90원에다가 얼마? 101개 곱하니까 나의 총수입은 9,090원으로 오히려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줄어. 90원으로 가격을 낮췄더니 수요량이 늘긴 늘었어요. 몇 개 늘었어? 한 개. 그럼 수요량 많이 늘은 거예요? 적게 늘은 거예요? 적게. 그러면 뭐라 부르는 거예요? 비탄력적. 그래서 그때 총수입 계산하니까 얼마 나온다? 9,090원. 그러면 비탄력적인 재화는 가격 낮추면 돈 벌기는커녕 망하죠. 그럼 안 망하려면 어떻게 돼? 가격을 낮출 게 아니라 올려야죠. 올려. 그럼 이 뜻은 뭐예요? 비탄력적이라는 그 뜻은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거의 안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격이 비싸져도 사러 오실 분들은 계속 사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올 게 아니니까 어차피 이 물건 어떻게 팔아서 살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비싸게 팔아서 돈 벌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떤 장사를 한다 하면 그 파는 물건의 탄력성 값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세일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 물건은 평생토록 세일 한번 하지 않고 계속 고가 정책으로 유지를 할 건지를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책에는 이 뒤에도 얘기들이 더 나와요. 근데 이걸 같이 설명하면 뒤죽박죽 돼서 죽도 밥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총수입이 늘어나려면 내가 팔고 있는 재화가 어떻다면 탄력적인 재화라면 가격을 어떻게 하고 낮추고 비탄력적인 재화라면 가격을 올릴 때 나의 총수입이 어떻게 될 거다? 늘어날 거다.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공부하실 거고 하나 더 하면 끝나요. 수요의 가액 달성은. 그래서 네 번째 공부하실 내용은 우리 책 119페이지 미음번에 있습니다. 미음번. 119페이지 미음번. 제목은 수요의 가액 달성 크기의 결정 요인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어떨 때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하고 어떤 애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조금만 변하고 즉 탄력적인 재화와 비탄력적인 재화는 뭐에서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즉 똑같이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많이 변하고 적게 변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유가.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왜 탄력적이 되고 왜 비탄력적이 되는가. 그 이유를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수요의 가액 달성의 결정 요인이라고 그래요. 결정 요인. 탄력적이 되고 비탄력적이 되는 이유. 그럼 이걸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는 계속 가격을 내린 걸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번은 거꾸로 가격을 올려봐요. 올려봐. 그럼 가격을 110원으로 올려요. 그러면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한, 즉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한 수요량은 어떻게 될 거다?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 줄어들 때 많이 줄어드는 애도 있고 적게 줄어드는 애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면 이 물건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안 사고 싶어요. 그래서 탄력적인 애는 그 수요량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확 줄인 거예요. 왜? 이거 말고 다른 거 쓰면 되니까. 예를 들면 이 주변에 밥집이 한 100개쯤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실제로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2개 정도 되나? 저녁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밥집이 한 100개쯤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내가 밥 먹으러 다니던 밥집에서 밥값을 갑자기 올렸어. 그럼 나는 그 집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왜? 다른 데 밥 먹으러 갈 데가 몇 군데나 돼? 99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밥값 오르면 그 밥집에 대한 수요를 확 어떻게 한다? 줄여버립니다. 근데 이 주변에 밥집이라고는 달랑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밥집이 밥값을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하지 않는 한, 굶지 않는 한 그 집 가서 밥 먹어야죠.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은 많이 줄이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탄력적이 되느냐 비탄력적이 되느냐는 밥집 개수가 몇 개냐에 달려있죠. 그럼 그 밥집을 뭐라 그래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재화랑 비슷한 물건들, 그걸 대체재라 불렀습니다. 대체재. 그래서 수요의 가입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체재의 개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대체재의 개수가 많으면 가격 변할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매우 탄력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화에 대해서 나는 되게 민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데 가서 밥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 대체의 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탄력성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탄력적이 됩니다. 커져요. 근데 대신할 물건이 하나도 없어. 그럼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그 물건 계속 쓰고 있어야죠. 그럼 가격 변화에 대해서 나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의 수가 적을수록 어떻게 된다? 비탄력적이 돼요. 그래서 수요의 가입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것 하나 갖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요. 이런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으로 변한다. 또는 비탄력적으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 들어갈 요 말을 누구랑 연결하실 수 있으면 돼요? 대체재 수랑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대체재 수를 늘어나게 만들면 뭐고? 탄력적이 되는 거고, 여기 들어갈 말이 대체재 수를 줄어들게 만들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119페이지는 책 내용 한번 보세요. 미음번에 수요의 가입 탄력성 크기의 결정 요인이라고 해서 A번에 보시면 수요의 가입 탄력성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다? 대체재 개수. 그래서 그 대체의 수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성이 커집니다. 탄력적이 돼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이걸 외우고 따로 정리할 거 없이 그냥 누구랑 연결할 수 있으면 된다? 대체의 수. 그래서 B하고 C 한번 같이 보세요. B하고 C.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그러면 이걸 누구랑 연결하실 수 있으면 돼? 대체의 수. 그럼 대체재가 뭐랬어요? 대체재. 용도가 비슷해서 바꿔도 되는 재와, 그럼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쉽다는 건 용도가 비슷한 재화를 찾기가 쉽다 어렵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재는 많아진 거죠. 그럼 어떻게 돼? 탄력적. 그래서 용도 전환이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하면 탄력적으로 변해요. 하나 더 해볼까요? 2번 봐요. 2번. 알파벳 2. 주거용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보다 탄력적이다. 그럼 이것도 누구랑 연결하셔라? 대체재 수.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오면 무조건 대체재 수랑 연결하시면 돼요. 그럼 주거용은 대체재가 많다 적다? 많죠. 아파트 구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럼 뭐 구하시면 돼? 빌라,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뭐 단독주택, 그것도 안 되면 다리 밑으로 거적대기 하나 깔고 들어가면 되지. 텐트 쳐도 되고. 그래서 주거용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대체재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거용이 그래서 다른 부동산보다 어떻다? 탄력적인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G번 보세요. G.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그러면 기간이 길은 것도 누구랑 연결해라? 대체재 수. 그러면 탐색하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찾아내는 대체의 수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체의 수가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돼?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외워? 외운다고 해서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 된다 또는 비탄력적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원인을 무조건 누구랑만 연결해 보셔라. 대체재. 그래서 그 대체의 수가 많아지면 탄력적, 적어지면 비탄력적.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4가지 중에 하나를 물을 거예요. 제일 먼저 제일 쉽게 내는 거 뭐? 구하세요. 식만 외우면 되는 거고,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거 좀 정리하셔야 될 거, 계산된 값을 보고 또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에 대한 판단 그 자체. 그래서 세 번째, 그걸 응용하는 내용 중에 내가 돈을 벌려면 탄력적인 재화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려야 되고, 비탄력적인 재화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내 총수입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그 탄력성 값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체제 수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내용을 다 누구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체제. 이건 누구에 국한되는 거예요? 수요의 가해 탄력성에서.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뭔가 하나를 시험 문제 물을 거예요. 수요의 가해 탄력성에서는. 무조건 하나는 나올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럼 제일 어려운 거 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는 11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3번에 두 번째 배워야 될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나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소득 탄력성부터 다시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